어머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오늘 출장 가야 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어떡하고요? 그걸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묻니? 네 애들은 너희가 키워야지.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 살련다. 차가운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아들과 며느리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저는 단단히 걸어 잠근 문고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남편이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저와 남편의 결혼 40주년 기념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왜 벌어졌는지 그 길고 지독했던 7년의 세월을 지금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실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할머니라는 이름 뒤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김혜선입니다. 저는 20살 풋풋한 나이에 국영항공사에 입사해 35년간 한우를 누비던 베테랑 승무원이었습니다. 사무장이라는 직책까지 달고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비행하며 누구보다 치열하고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 파일럿이었고 저희는 하늘에서 만나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바쁜 비행 스케줄 탓에 아들 동준이를 키우는 것은 늘 친정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고 아들 역시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7년 전 남편과 저는 나란히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야말로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둘만의 여유로운 삶을 즐길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찍어두었던 명소들을 다시 찾아보고 크루즈 여행도 다니며 멋진 황혼을 보내리라. 하지만 그 꿈은 아들의 전화 한 통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복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이르고 혹시 저희 서준이 엄마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딱 1년만이라도요. 첫 손주 서준이가 태어나고 아들 동준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부탁이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그렇게 제 발목을 7년이나 붙잡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작고 사랑스러운 첫 손주. 서연이가 처음 제 품에 서준이를 안겨주던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보드라운 살결과 제 손가락을 꽉 쥐는 그 작은 손의 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35년간 하늘에서 손님들을 모셨는데 내 손주 하나 제대로 못 돌봐줄까? 딱 1년만 내 모든 경험과 사랑을 쏟아부어 제대로 도와주자. 그렇게 저의 이른바 황혼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서준이가 겨우 걸음마를 떼는 무렵 아들내는 둘째 소연이를 낳았고 또다시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소연이가 적어도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조금만 더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퇴근길에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커피나 백화점 케이크 한 조각이라도 꼭 사들고 왔습니다. 그 작은 정성이 저는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감사 표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내외에게 저는 고마운 어머니가 아닌 당연히 그 자리에 있는 편리한 육아 도우미가 되어갔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을 데리러 와서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 어머니, 오늘 애들 저녁은 뭐 먹였어요? 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출근 준비로 분주한 아들 내외는
잠이 덜 깬 아이들을 저희 집에 맡기고 밤 10시가 넘어 데리러 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팀 회식이 잡혀서요. 좀 늦을 것 같아요. 애들 목욕시키고 재워주세요. 처음에는 가끔 있던 일이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 지금 2차 가는 중이라서요. 오늘은 그냥 저희 집으로 애들 데리고 가셔서 같이 주무시면 안 될까요? 내일 아침에 저희가 바로 그리로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이미 제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손지들 옆에서 새우잠을 자며 밤을 설쳐야 했습니다. 새벽녘에야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들어온 아들 내외는 제게 미안한 기색도 없이 어머니 고생하셨네요 라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지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뻔뻔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명절이나 심지어 제 생일날에도 그들은 저희를 찾아오는 대신 아이들만 저희 집에 맡기고 부부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이번 설 연휴에 저희 하와이 특가 패키지가 나와서요. 애들 좀 부탁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애들 정서에도 더 좋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지옥 같은 7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손주들 때문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소윤이가 제 품에 안겨 처음으로 뒤집기를 성공했을 때, 그 벅찬 감동과 기쁨이 제 모든 고통을 씻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세상에서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면 며느리에게 받은 서름도 아들에게 느낀 배신감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마음과는 달리 정직하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좁은 기내를 오가며 단련된 청갈 같던 제 허리와 무릎이 고장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리에는 디스크가 대발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쑤시고 아팠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하니 아들 내외는 걱정은커녕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 되면 다들 아픈데 한두 군데씩은 있어요.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병원까지 다니세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애들 좀 봐주신다고 그렇게까지 아프실 줄은 몰랐네요. 역시 연세가 있으셔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 봐요. 그 말들이 얼마나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는지 몰랍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의 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제 몸이 망가지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정작 그들은 제가 아픈 것마저도 그저 귀찮은 늙은이의 투정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제 곁에서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잖아. 다리에 쥐가 나서 킁킁 앓는 소리 내가 다 들었어. 제발 병원 좀 가봐. 이러다 정말 큰일 나.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괜찮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애들 조금만 더 크면 괜찮아질 거예요. 동준이도 회사 일로 힘들 텐데 우리까지 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가 온 세상을 휩쓸던 그해 아들 내외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데 애들이 옆에서 떠들면 화상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근무하는 낮 시간만이라도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재택근무로 바쁘고 힘들겠거니 싶어 저는 그때도 군소리 없이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재택근무를 핑계로 아이들을 제게 맡겨놓고 부부끼리 한가롭게 평일 골프를 치러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겨놓았더군요. 샵 평일 골프, 자유부인, 시어머니 찬스, 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가식적인 감사라는 단어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뻔뻔하게 엄마, 저희 이번 주에 재택근무인데 애들 좀 봐주세요 라며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거절이라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동준아, 미안하지만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힘들구나. 너희가 집에 있으니 이번 주는 너희가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게 좋겠다. 그러자 아들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엄마, 어차피 집에서 특별히 하시는 일도 없으시잖아요. 그냥 애들이랑 놀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드세요? 솔직히 좀 서운하네요. 그 일 이후로였을까요? 제 마음 한쪽이 조금씩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한 것이.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번쩍이는 독일제 외제차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수백만 원짜리 프랑스제 명품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와, 이번에 차 바꿨어. 아주 삐까뻔쩍하네. 남편이 감탄하며 말하자 아들이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에 회사에서 실적이 좋아서 특별 보너스를 좀 받았거든요.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위한 선물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들의 사치스러운 모습이 마냥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제 힘으로 성공해서 누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굳이 잔소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게 날아온 문자 한 통은 제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도 끊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서준이 영어 유치원 학원비 500만 원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 집 리모델링 하느라 돈이 좀 빠듯해서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사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살 돈은 있으면서 자기 자식 학원비 낼 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전화를 걸어 너희 지금 제정신이냐? 명품 살 돈은 있고 애 학원비 낼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고 따져 묻자 아들은 오히려 서운하다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다 서준이 잘 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손주 위하는 마음에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그날 남편이 저녁을 먹으며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소. 당신 몸이 더 망가지기 전에 이제는 좀 쉬어야지. 저것들은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나오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구려.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 40주년 기념일. 저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해 한 달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를 예약했고
40년 전 신혼여행 때 입었던 옷과 비슷한 디자인의 커플룩도 맞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도 신신당부를 해두었죠. 동준아, 서연아, 다음 주 화요일이 우리 결혼 40주년 기념일이다. 그날 저녁은 꼭 시간 비워두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 아들은 분명히 네, 엄마, 당연히 가야죠. 제가 멋진 선물도 준비할게요. 라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제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 해외 출장이 잡혔어요. 오늘 오후 비행기로 떠나야 하는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3박 4일이면 돌아올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니?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 맞다.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엄마. 근데 이미 비행기표랑 호텔 다 예약해놔서 취소하면 위약금이 너무 비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지난 7년간 억눌러 왔던 분노가 화라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 출장을 가려고? 너희 부모 결혼 기념일보다 회사 출장이 더 중요하단 말이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애들 좀 봐주세요. 어차피 집에 계시니까. 그 말이 제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제 시간, 제 인생, 제 건강,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네 아비엄이 결혼 40주년 기념일인데 축하는커녕 애들만 걸렁 맡기고 너희는 출장을 가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저도 모르게 천하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이번 한 번만 이해 좀 해주세요. 결혼기념일은 내년에 더 근사하게 챙겨드리면 되잖아요. 됐다. 나는 이해 못하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깊은 실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소. 우리끼리 집에서 조촐하게 보내면 되지. 남편이 애써 저를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지긋지긋한 희생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버려야겠다. 저는 남편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40주년 파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는 여행을 떠날 겁니다. 우리 둘만의 아주 긴 여행을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이라니? 애들은 어떡하고? 걱정 마세요. 이제 애들은 그 애들 부모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조차 기억 못하고 애들만 맡기고 떠나겠다는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손주들은 그만 볼 테니 너희가 알아서 키워라.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7년 만에 처음으로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꺼냈습니다. 가방 위에는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듯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여는 순간 훅 하고 곰팡이내 섞인 묵은 공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7년 전 저희 부부가 마지막으로 떠났던 제주도 여행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한참이나 지난 선크림과 빛바랜 밀짚 모자, 그리고 그때 찍었던 사진 몇 장. 사진 속에서 남편과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했던 때도 있었구려. 다 잊고 살았는데. 남편은 낡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지난 7년간 우리가 손주들을 돌보느라 잃어버렸던 수많은 시간들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잃어버린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마치 신혼여행을 준비하는 젊은 부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꺼내 먼지를 닦고 배터리를 충전하며 파리에 어디를 갈지 여행 책자를 뒤적거렸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서 소년과도 같은 생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잊고 살아왔던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동이 트자마자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 어제가 내 40주년 결혼기념일이었는데 이렇게 멋진 선물은 생전 처음 받아보.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저는 마치 무거운 족쇄에서 풀려난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파리로 향하는 12시간의 비행 내내 휴대폰은 꺼두었습니다. 아들의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해 전원을 켜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두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너무나도 많은 연락에 결국 문자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애들 때문에 회사도 못 가고 죽을 지경이에요. 저희 여행 취소했어요. 위약금만 200만 원 나왔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소윤이가 밤새 열이 나고 아파요. 할머니만 찾으면서 울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그 문자들을 보고 있자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7년 동안 제 몸과 시간을 갈아 넣어 손주들을 돌봐주었건만 제가 포기했던 수많은 여행과 건강 그리고 친구들과의 시간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여행 위약금과 자신들의 불편함만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아픈 것마저도 제 탓으로 돌리는 그 이기심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모 바꾸고
주머니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파리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의 노천 카페에 앉아 쌉싸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센 강변을 거닐며 유람선을 탔습니다. 남편은 40년 전 청년 시절로 돌아간 듯 제 사진을 찍어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여기 좀 봐. 웃어봐, 활짝. 그의 낡은 필름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제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수많은 명화들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고 에펠탑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파리의 야경은 황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호텔 침대에 나란히 누워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넘게 부부로 살면서 이렇게 단둘이서만 여행을 온 건 처음이구려. 그동안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잊고 살았소. 자식 키우느라, 돈 버느라 정작 우리 둘의 시간은 없었지.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모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부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의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2주간의 꿈 같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선을 긋고 우리의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아들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파리에서 얻은 단단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깔끔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밑이 퀭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손주들은 바닥에서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전화는 왜 그렇게 안 받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입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너희 허락이라도 받고 가야 하니? 너희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어? 그동안 너희는 우리한테 애들만 덜렁 맡겨놓고 해외여행 가면서 연락 한 통이라도 제대로 한 적 있었어?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난 2주간 자신들이 겪었던 고충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아이들이 밤새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고 자신은 회사에 휴가를 내야 했으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지난 7년간의 제 희생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힘들었겠지. 하지만 나는 지난 7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살았다. 너희는 고작 며칠 경험한 것뿐이야. 아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늘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아들이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저희 애들 안 봐주실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결심했다. 그러자 아들은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회사도 다녀야 하고 애들도 봐야 하는데 저희 보고 죽으란 말이에요? 라며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규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젊은 부모들은 다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며 제 자식을 키우는데 왜 내 아들만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일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다른 부모들은 다 그렇게 키운다. 베이비시터를 쓰거나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내거나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제 말에 며느리가 발끈하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베이비시터 쓰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이에요. 저희 형편에 그걸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그 말에 저는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베이비시터한테 줄 돈은 아깝고 네 시어미는 공짜로 부려도 된다는 말이구나. 너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들은 머리를 감싸주며 끙끙거렸습니다. 그러다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듯 제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베이비시터 비용의 절반이라도 드릴 테니 예전처럼 일주일에 닷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주방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던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준아, 너희 어머니가 너 어렸을 때 유치원 보내겠다고 15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던 사실 기억하느냐?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겠지. 부모의 희생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남편의 나지막한 일침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조건을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해 봤다. 너희의 사과도 받아들이고 싶고 무엇보다 내 손주들이 보고 싶다. 하지만 이전처럼은 절대 못 살아. 아들과 며느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에 딱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아이들을 봐주겠다. 그 외의 시간은 온전히 우리 부부의 시간이다.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겠다. 그 돈은 너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쓰는 돈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좋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작은 성의를 보여라. 이 조건이 싫으면 안 받아들여도 좋다. 아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약속 지킬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 내 취미를 즐기는 시간, 이제는 그것도 존중해줬으면 한다. 아들 내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속대로 일주일에 딱 2번만 손주들을 돌보았고 그 외의 시간은 온전히 저와 남편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요가 수업을 듣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카메라를 잡은 남편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면 작은 케이크나 과일을 사들고 와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딸기 케이크 사왔어요.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들의 작은 변화가 제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게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가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덕분에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혜선 씨, 요즘 얼굴이 혼해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친구들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을 찾았거든. 손주들과의 관계도 더 특별하고 애틋해졌습니다. 몸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서준이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었고 소윤이는 제게 그림을 그려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화요일이랑 목요일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할머니랑 노는 날이니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손주들을 봐주는 날이면 함께 놀아주고 공원에 데려가 자전거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돌봄이 오롯이 저만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부부 두 사람의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들내외가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제가 음식을 해서 챙겨 먹였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요리를 했고 식탁은 예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아직도 철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힘들었지만 제 결정이 옳았던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늦게 시작한 게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문을 걸어 잠그고 거절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 덕분에 우리 모두가 성장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할머니이자 아내이자 무엇보다 김혜선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는 제 삶을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7년간 자식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당연함과 무시뿐이었습니다. 결혼 40주년 기념일에 터져나온 제 분노는 단순히 서운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너무 많이 참고 희생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짧고도 긴 한 번뿐인 인생, 이제는 당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혼 육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